철학 강의인데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그 출석도 불러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출석 부르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출석 부르는 거 귀찮냐 그랬더니 출석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왔다는 것을 좀 인정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뭐 다들 서로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출석 부를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다행히 날씨가 좀 따뜻해서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이 철학 강의에서는 제가 지은 책, 그 청년이 묻고 철학자가 답하다 라는 책을 이제 교재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부제가 두려움을 모르는 자유의 길인데요. 원래 저는 이것을 책 제목으로 하자 그랬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은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이렇게 해도 책이 안 팔리는 건 똑같더라고요. 차라리 이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두려움을 모르는 자유, 이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책을 썼던 거고요. 두려움을 모르는 자유,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은 자주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자주성이라는 말을 대신에 제가 이 말로 써봤습니다. 하여튼 전체적 내용은 이 두려움을 모르는 자유, 요 개념 하나로 집약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뭐 여러분 저기 목차를 넘겨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한 23강인가요? 26개 되는 강의입니다. 서문, 결론 빼고요. 그런데 이 그 26개 강의를 한 8개 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각 부마다 4개나 한 3개 정도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강의가 마침 8주 강의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부 정도, 그러니까 서너 개 강의를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2시간 안에 강의를 다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수 없이 어떤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개하고 지나가고요. 좀 어렵고 중요한 부분, 좀 핵심적인 내용 되는 부분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은 이제 2시간 안에 한 개 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미리 읽어보시고요. 저한테 어떤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오히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강의는 출석 강의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상 강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좀 녹화를 해서요. 약간 편집을 해서 다시 인터넷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강의를 위해서 좀 연기를 하는 셈이죠. 우리가 이제 뭐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가 된 겁니다. 우리의 이 강의하고 강의 듣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그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려지게 되니까요. 좀 여러분들이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무슨 배우냐, 이게 무슨 쇼냐, 이렇게 좀 불쾌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즐거울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저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에 오르게 되니까요. TV 카메라는 주로 뒷모습만 찍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진짜로 이제 찍으려면은 우리 카메라를 들고, 저도 찍고, 또 여러분 반응도 같이 보여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제대로 된 그 가상 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한테 좀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좀 재미없고 지루하게 하면은 인터넷 강의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을 거고요. 반면 우리가 재밌게 아주 즐겁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뭔가 좀 재미있고 즐겁게 우리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철학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겹고 조금 지루한데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해주시면은 내가 대답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면은 강의가 좀 더 생동적이고 재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한번 강의에 질문 한 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강의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앉으십시오. 예, 강의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죠? 교재 가운데 처음에 서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문에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약간의 변명의 얘기가 이 서문의 핵심입니다. 제2절에 나오죠. 철학이 어렵다라는 변명에 대한 얘기가 이 그 서문의 핵심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1절은 안녕 청년들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동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족 문제 청년 연구 모임이라는 그런 청년 학생들 단체인데요. 저한테 철학 강의를 부탁하게 돼서 거기 직접 강의는 하지 못했고요. 이제 대신 인터넷으로 글을 써서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민족문제 청년 연구 모임이 요즘 또 계속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름을 좀 바꿨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서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두 번째 절에 나옵니다. 철학이 어렵다. 철학이 왜 어려운가라는 이유에 대한 일종의 변명인데요. 사실 제가 철학을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무려 한 거의 45년 정도 했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하는 나한테도 철학이 어려워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철학이 어렵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긴 한데요. 철학이 어렵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철학의 본성,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요거를 쓰게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식을 전복하는 철학의 어려움.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명을 하나 하고 가려 합니다. 철학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철학이 하는 말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차라리 미분 기하학이나 물리학이 훨씬 어렵죠. 그런 학문은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예 접근하려 들지도 않죠. 반대로 철학은 우리 일반 사람이라도 접근하려 하고 또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 용어는 사전만 뒤져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용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상화폐라든가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게 더 어렵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철학 용어를 다 알아도 사람들은 철학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사람들은 미분 기하학이나 물리학보다 철학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철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게 하더라도 청년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해요. 하기는 나 자신도 이 나이가 되도록 철학이 어려우니 청년들인들 오죽할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50년, 45년 했는데도요. 어떤 데는 눈물이 나요. 하도 어려워서. 그 이유를 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철학자는 항상 그 시대의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안주하려는 사람에게 굳이 철학이 필요하지 않겠죠. 자기 시대를 넘어서려 할 때 철학이 시작되죠. 시대를 넘어서는 투쟁 속에서 다른 어떤 힘에도 의존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 철저한 외로움에 빠졌을 때 철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죠. 철학은 시대를 넘어서는 자의 무기니까요. 네, 철학이 왜 필요한가? 자기 시대를 넘어서려면은 철학을 할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유일하게 철학에 의존해서 우리는 시대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철학이 왜 필요한가? 시대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철학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였죠. 그 다음 봅시다. 이런 철학이 상대하기 가장 힘든 것은 상식이 아닐까요? 상식이란 그 시대 생각의 기본적 틀입니다. 이 상식이 기초가 되어 그 시대가 형성되었죠. 상식은 너무나 널리 퍼져 있고 너무 자명해서 아무도 이런 상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시대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등을 비비는 언덕이 이런 상식입니다. 시대를 넘어서려는 철학이 싸우는 대상도 이런 상식입니다. 상식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시대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철학은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전복하려 합니다. 철학은 전복적인 학문입니다. 예, 우리 시대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은 상식에 기초해서 살아가는데요. 시대를 넘어서려고 하니까 철학은 이 상식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식은 누구나 다 상식이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미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상식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철학이 어려워진 거죠. 철학은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이 철학을 하게 되고요. 이런 철학은 상식과 또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철학이 어렵다는 것은 철학의 어떤 운명에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간 철학자들의 좀 변명 같죠. 사실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도르너라고요. 테오도르 아도르너라고. 그의 미학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요즘에도. 그 사람은 글을 어렵게 쓰기로 유명해요. 또 글도 길어요. 한 문장이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뭐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한테도 그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도르노 보고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철학을 어렵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은 철학은 어디다 쓰겠느냐?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은 철학은 결국 상식과 똑같은 건데
상식을 굳이 가르치고 뭐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역시 상식을 철학이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어떻게 생각해요? 뭐 가상화폐 투기 이런 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때 그 소위 다단계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단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단계에 빠져들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는 일부 청년들도 이 다단계에 빠져들었던데요. 그 사람들은 주장하기에 이 다단계가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자기 단계가, 그죠? 좀 더 높고, 자기 밑으로 많이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내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단계를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단계에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그 다단계에 빠져서 걔를 이제 뭔가 좀 빠져나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다단계가 뭔가 잘못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다단계가 뭐가 잘못인지? 다단계가 왜 잘못인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주 비싼 폭리로 팔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한 300만 원 정도 파는데요. 이것이 일정한 정도 수요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확산될 수는 없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확대되는 게 멈추는데요. 빨리 들어간 사람은 단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밑으로 많이 들어오니까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늦게 들어간 사람은 자기 밑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몇백만 원 뜯기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빨리 들어갈수록 이익이 돼요. 근데 만약에 늦게 들어가면은 완전히 종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알고 있어요, 이미. 빨리 들어가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빨리 들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자기가 사실은 맨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죠? 자기는 내가 빨리 들어갔다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맨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이 상식의 사람들은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은 이런 다단계 이런 데 이제 빠져드는데요. 이게 사실 말로 아무리 비판해도 쉽게 넘어서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요즘 가상화폐 투기도 좀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철학이 좀 어렵다는 그런 변명이었습니다. 사실 제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철학이 꼭 어려야 되느냐? 어렵다는 것이 뭐 이렇게 면죄부가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건 우리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책임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변명으로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철학의 운명 속에는 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좀 약간은 이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절은 개인주의, 뭐 욕망의 자유를 넘어서라는 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 지금 상식이 뭐냐? 많은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 상식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첫째는 실증주의입니다. 경험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개인주의예요. 공동체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라도
잘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죠? 셋째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망은 자연적인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추구하더라도 문제 없는 게 아니냐. 욕망의 자유죠. 요 세 가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너무 상식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막 주장을 하면은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또 욕망의 자유 하면은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런 상식은 일부 옳은 점도 있지만은 사실은 감추어진 거짓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비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철학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철학의 과제는 뭐냐? 이것을 비판을 하고 이것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안으로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제시하려는 거는 또 세 가지입니다. 실증주의 대신에 변증법, 변증법, 과학적 인식의 방법으로서 변증법이고요. 개인주의 대신에 뭔가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공동체주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욕망의 자유는 뭔가 한계가 있는 자유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진짜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자유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자주성이 아니냐. 그래서 자주성 개념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려는 것이 세 가지다. 또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세 가지다라는 주장이 간단하게 그냥 열거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내가 이런 주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문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동기를 이제 소개했고요. 전체적인 이제 목적을 소개했고요. 약간의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서문 읽어보시고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질문해 주시면은 서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서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혹 나중에 여러분들 뭐 강의를 듣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읽어봐서 질문이 있으면은 뭐 페이스북으로 질문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메일로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좋고요. 제가 그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제1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 자주 빠지는 오류들, 우리가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잘못된 인식이죠. 잘못된 인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런 인식. 이걸 우리가 이데올로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데올로기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전체로 이제 3개 강의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삐딱하게 읽기 이런 얘기, 삐딱하게 보기, 뭐 삐딱하게 읽기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청년들은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삐딱하다. 이게 우리 청년들의 어떤 저항, 뭐 이런 걸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골라봤는데요. 이 나이에 이제 삐딱하다라고 얘기하는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1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강은 경험금지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험금지선. 이 말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나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학생들이 쓴 말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말을 써봤습니다. 생각할수록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인데요. 일종의 억압하는 자기 검열의 장치, 자기 검열의 장치를 이런 경험 금지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경험 금지선, 자기 검열의 장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 1강에서 하고 있는데요. 맨 첫 번째 그 1절은 우리에겐 왜 꿈이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물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인간,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좀 순응하지 않고요. 현실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자주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청년들에게 특히 이런 꿈이 많이 상실됐다고 해요.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현실에 순응하고 순응하려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청년들 자신이 왜 우리들에게는 꿈이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답을 한 건데요. 제 1절, 우리에게는 왜 꿈이 없을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 청년들이 꿈이 없다라고 주장하길래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만나면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아주 아름다운 꿈, 때로는 소박하기도 하지만 그런 꿈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그런 청년들 나는 많이 만나봤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꿈을 상실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상당수 청년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현실에 순응을 하고요. 꿈을 상실한 것은 또 부분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사실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를 통해서 아주 단적으로 잘 표현됐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혹 기억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 벌써 그게 2013년 나왔으니까 5년 전의 얘기네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어릴 때, 그죠? 못 봤을 겁니다. 고려대 대자보 올랐는데요. 제가 청년들이 꿈을 상실했다는 한 예로서 이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이 대자보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몇 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 보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사진으로 올라져 있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실래?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이 좋은 우리 학생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녕들 하십니까? 어제 불과 하루 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 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이란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지켜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사퇴하라 말 한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 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 먹고 튄다. 네. 먹튀 저항한 죄로 해당 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 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관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죠. 노동자가 해고되고요. 비정규직으로 모든 청년들이 참 경쟁에 고통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안녕하시냐.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게 비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좀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뒤 내기 보면 이 대답을 쓴 사람의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88만 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97, 98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집을 지키고 내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 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변함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약간 이렇게 현실에 무관심한 수능하려고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약간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서럽게 자라났다. 이게 88만 원 세대의 이제 항변인 셈이죠. IMF 때문에 부모들도 다 맞벌이 하느라고 텅 빈 집에서 우리는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았다라든가, 또는 우리가 배운 게 가만히 있으라 라는 식으로만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청년들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약간 변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그냥 눈으로 보면서 우리 자신의 안녕만 추구해서는 되겠는가?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녕을 추구할 때 과연 안녕들 할 수라도 있겠느냐? 그죠? 안녕들 할 수라도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저항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아름다운 그 대자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걸 쓴 학생은 이미 졸업을 했을까요? 뭐 어떻게 이 대자보 때문에 상당히 파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학교를 그만 관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파급을 이뤘고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제 대자보에 미친 영향이 이제 쌓여서 마침내 작년인가요? 벌써 뭐 몇 년이 지나갔네. 촛불 항쟁도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대자보가 나왔던 것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부 절망에 빠져서 현실에 순응하고 꿈을 잃어버린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이제 사실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렸을까? 이거는 우리 대자보를 쓴 학생이 이미 설명했듯이 먼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서는 아무래도 비정규직의 일반화 때문일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규직은 몇 자리가 안 되니까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스펙을 쌓느니 뭐느니 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아예 졸속사회가 아니냐, 우리 사회를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졸속사회. 졸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회다라는 건
옛날에 졸부라는 말이 있었죠. 졸부. 갑자기 뭐 부자가 된. 사실 우리 사회가 졸부 사회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 전체로 본다면은 졸속 사회이기도 한데요. 막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만들어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 봤는데요. 저로서는 뭐 입시 경쟁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첫째로 가장 졸속적인 게. 또 한 가지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런 것도 좀 절속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볼 때 또 아주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철학을 해서 그런지 또 예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철학을 한다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과학을 한다든가 학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 청년들이죠. 아직도 이제 쌓아가는, 그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88만 원 세대 거의 대부분이 이걸로 참 전문가가 될 때까지 이제 견디는데요. 그 때문에 이런 청년 예술가들이, 청년 작가들이 자살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것도 뭔가 좀 우리 사회에서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더 많은 문제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는 이제 그런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꿈을 잃고 현실에 순응하고 절망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3절 졸속 사회에 나오는 얘기고요. 사실 이제 이 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4절 경험금지선, 여기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자, 이제 이 경험금지선이라는 개념, 요건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죠. 자, 이번에는 우리 전예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험금지선. 경험금지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은 꿈을 잃고 이 졸속사회에 안주하기 위해 안녕하지 못한 삶을 이어갑니다. 게다가 청년들의 꿈을 제약하는 금기, 억압은 또 얼마나 많은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게 물음을 던진 청년들은 이런 금기, 억압을 경험 즉 금지선이라고 규정합니다. 말이 재미있군요. 경험금지선이라. 밟으면 안 될 선을 밟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 선을 넘어 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것이 왜 나쁜지 생각하기도 전에 그 선을 넘어서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조차 금지하고, 심지어 그 선에 다가서는 것을 꿈꾸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경험금지선이겠지요.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는 이런 경험금지선 때문에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네, 경험금지선이라는 개념인데요. 뭔가 우리가 나쁘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보고 나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경험금지선은 저건 나쁜 거니까 너희들은 아예 경험도 해보지 말라. 그 경험하는 것을 생각도 해보지 말고 꿈에도 꾸지 말라.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려고도 노력하지 말라. 라고 하고, 심지어는 경험금지선 너무 무엇이 경험금지선이라는 이 생각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 바깥에 뭐가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제 강조하는 게 소위 경험금지선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약간 여러분들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으니까 윤리도 하고 이제 철학도 하고 하니까 주변의 교수님들이 나한테 그런 상의를 많이 해요. 심리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 그 중에 이제 많은 이제 교수님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요새 좀 수상한 것 같다. 방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컴퓨터에 뭐 이상한 게 많이 들어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거 놔둬라.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 차라리 그런 걸 보고 그게 왜 나쁜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어느 날 현실에서 불가능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나쁘다는 걸 알고 스스로 간둬야 진짜로 끊을 수 있는 것이지 부모가 하지 말라 그런 거 없어 감추면 감출수록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본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나요? 아닌 것 같죠, 그죠? 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 나쁜 게 있다면 한번 해보고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험금지선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뭐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가 국가보안법과 같은 거죠. 저쪽 사회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라. 저쪽에 대해서는 있다는 것도 알지 마라.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소위 경험금지선인데요. 또 뭐 그 외에도 이런 권위주의적 억압과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예로 한번 들어보실래? 우리 주변에 이런 경험금지선 같은 거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담배, 그죠? 담배. 나는, 전에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한번 논쟁도 했는데, 피면 어때요? 근데, 우리, 좀, 문화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그건 나쁜 거니까, 나쁜 건 맞아요. 그죠? 나쁜 거니까 하지 못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나쁘다는 걸 알고 마침내 끊을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우리 사회는 아직도 봉건적인 관습들 이런 게 많이 있어서요. 권위주의적인 억압,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억압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그 경험금지선이라는 그 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김전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27페이지 위에 한번 부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26페이지 밑에서부터 국가보안법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얘기 한번 전예은 씨께서 한번 읽어볼래요? 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사회적 금기와 법적인 억압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이런 금기와 억압이 지니는 효과는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제적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금기와 억압 속에 살아왔기에 그것이 어떤 효과를 자아내는지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거꾸로 금기와 억압이 풀렸을 때 발생하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예, 우리는 금기와 억압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더 건너서 뭐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금기와 억압 속에 살아는 이 사회 속에서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세상인데요. 이 너머의 자유를 빼앗긴
고통스러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죠? 저 바깥의 세상을 모르니까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나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금지와 억압이라는 것 속에서 즐겁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노예적 삶이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무엇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오히려 노예적 삶이 즐거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예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제가 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이제 예를 통해서 금지와 억압의 세계를 넘어서서 자유를 획득했을 때 어떤 행복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가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봅시다. 그 다음 절은 이제 불온한 꿈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먼저 금지와 억압 바깥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꿈부터 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꿈을 우리가 꿨을 때 그 꿈을 또 우리는 현실에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꿈 자체가 없으면은 금지와 억압 세계에 무엇이 있고 저걸 한번 찾아가 보겠다는 꿈 자체가 없으면은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지와 억압 넘어서의 세계를 꿈꾸는 것, 그걸 나는 불온한 꿈이다라고 규정을 해봤습니다. 불온한 꿈. 이 개념 자체는 김수영,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시인이 있죠. 김수영의 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불온한 꿈이라는 개념을 한번 끌어들여 봤습니다. 김수영의 시, 그 유명한 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시 있죠. 고궁을 나와서 라는 그런 시인데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장순자 씨 한번 읽어보세요. 김수영의 시만 한번 읽어보시죠. 고궁을 나오면서. 감정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실래요? 시니까. 네. 왜 나는 조그마한 물이나 존재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상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공개하고 옹졸하게 공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국정원을 해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령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네, 중간에 생략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요. 사실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여기서는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의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주인한테 욕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으냐 이제 한탄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데 화를 내고요, 큰 데는 감히 화를 못 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김성애 씨가 정말 우리를 잘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시를 쓴 것 자체는 이미 김수영이 이런 세계를 넘어서 어떤 불온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 그가 그런 불온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자기가 아주 작은 일에 화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겠죠. 작은 일에 화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불온한 꿈을 꾸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온한 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김수영의 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 수가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냐? 그죠?
네가 뭐 그런 꿈을 꾼다 해가지고 현실이 뭐 바뀌겠느냐. 현실은 여전히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그런 꿈을 꾸다 보면은 나만 당하고 마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나만 이 세상에 고립되고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좀 두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맨 처음에 불온한 꿈을 꾸고 맨 처음에 도발을 하고 맨 처음에 저항을 하는 사람은 정말 두려울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죠?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내가 한 사람이 먼저 나서게 되면요. 두 번째 나선 사람은 쉬워요. 그죠? 두 사람이 나서게 되면은 세 번째 나선 사람은 더 쉽고요. 마침내 이것이 커다란 물결을 흐름을, 큰 물을 만들어낼 텐데, 강물을 만들어낼 텐데, 첫 번째 나선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 뭘 달리 말할 길은 없어요. 단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요 강의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성경 구절에서도 이 구절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 구절은 뭐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주에 인용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이제 말씀이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은 당장 반박할 거예요. 그럼 내가 굶어 죽으란 말이다.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책에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려움을 모르는 자유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 책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철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쓴 글이니까요. 이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자, 1강에서는 경험금지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불어난 꿈을 두렵지만 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